자, 봐봐요. 우리가 논증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 주장하는 바가 있어야 되죠. 이 주장하는 바를 명제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겠고, 그럼 이 근거를 논거, 논리적 근거의 준말로서 논거라고 해요. 자, 이때 이 명제는, 즉 그 주장은 다시 그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주로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즉 어느 세기에 만들어진 책인가 맞다 틀리다를 다툴 수가 있죠. 그런 다툼은 우리가 사실명제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명제는 이것이 있다 없다를 다투는 거예요. 이다 아니다를 다투는 게 사실명제고, 예를 들어 김소월은 1920년대에 시인이다 아니다 이걸 다투면 그건 사실명제예요. 반면에 이제 가치명제, 가치명제란 김소월은 우리 민족의 최고의 시인이다 하면은 이때 최고라는 평가가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찬반이 나눠지죠. 옳고 그름이 나눠질 거야. 이런 걸 다툴 때 이를 가치명제다라고 해요. 반면에 정책명제는 주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뛰지 마시오, 이런 문제는 뛰어도 된다든지 뛰지 말라는지, 이 문제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되고 이런 행동과 관계된 것을 정책명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학에서도 정책학은 거의 실제적인 행정의 즉 실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죠. 그래서 정책명제, 가치명제, 사실명제라는 구별을 해요. 예전에는 이 명제의 종류도 시험에 물었지만 요새는 그런 걸 묻지는 않고요. 다만 여러분들은 논증 그러면 무조건 주장 그럴 때 대부분 가치명제만 주장이라고 오해하는데, 이게 있다 없다를 다투는 사실명제도 역시 주장이고, 또 이게 옳고 그르다를 다퉈도 역시 주장이고, 그리고 이것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걸 다퉈도 역시 주장으로서, 이는 새로 알게 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의견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의 모두 논증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있다 없다를 다투든 옳고 그르다를 다투든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다투든 이는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논리적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즉 구체적인 사실들을 들어서 통계나 자료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사실논거라고 하고, 요즘 첨예화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인상에 대해서 야당과 여당이 다툰다면 그걸 이제 구체적인 통계나 이런 걸 들어서 즉 국민연금을 인상해야겠다, 인상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사실논거죠. 반면에 아주 유명한 권위자나 전문가 등의 이런 말들을 인용해서 뭐 서구의 사회복지 전문가인 무슨 박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건 소견논거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전문가나 권위자의 의견을 들어서 논거로 삼으면 이는 소견논거다. 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자, 이제 이 명제와 논거를 논리적인 과정에 따라서, 논리 전개 방식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논리적 전개 방식을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추론. 그래서 이 추론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추론의 방법을 연역법, 귀납법, 그리고 변증법으로, 이 추론의 방법을 연역법과 귀납법과 변증법으로 구별을 하는데, 이 연역의 방법은 결국 명제와 논거의 관계에 있어 즉 일반적인 전제를 들어서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즉 이성적 사고를 한다. 그러므로 철수도 이성적 사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다 넓은 범위, 일반적 전제를 주고 이에 따라서 구체적 결론을 도출하면 이걸 연역이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구체적인 사실을 나열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면 이를 뭐라 한다?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죠. 영수도 이성적 판단을 하고, 철수도 이성적 판단을 하고, 길동이도 이성적 판단을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성적 판단을 한다. 이러면 귀납법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연역과 귀납의 차이는 주장하는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근거와 주장이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분류되는 거야. 근거를 보다 일반적인 걸 들어주면 연역, 근거를 보다 구체적인 걸 들어주면 귀납. 그렇죠? 다음, 이제 변증법은 이 변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뭔가 이런 연역이나 귀납과는 즉 다른 증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근거에 뭘 들어주느냐? 바로 대립된 의견을 들어줘. 대립된 의견을. 예를 들어 산업화의 결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류가 편리해졌다는 그런 긍정적 측면이 있고, 또 산업화의 결과 즉 환경이 오염되고 즉 인류가 살기에 힘들어진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산업화를 지속하되 보다 긍정적인 점은 키우고 부정적인 점은 감수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 어때? 절충적 결론을 도출했지. 그렇지? 이렇게 대립된 의견을 들어서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니라 즉 절충적 결론을 도출하면 이를 뭐라고 한다? 변증법이다라고 하는 거야. 즉 서로 대립된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절충적 결론을 도출하면 변증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사실논거라고 써있는 그 예문을 보세요. 사실논거의 예문을 보시면 이 글에서 가달락을 먼저 봅니다. 우리 결애가 쓰는 말은 우리 결애의 세계상을 담는 그릇이요, 우리 결애의 공통적인 정신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밑줄 쳐 말은 결애의 어리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말은 결애의 어리다. 이것은 결애의 흥망과 말의 흥망이 기복을 같이 하는 역사적 사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말의 인식은 자기를 깨치는 곧 자각하는 일인 동시에 민족을 깨우치는 일이요, 나아가서 민족을 결합하는 원동력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쓰는 말은 결의 어를 담는다는 게 이 글의 주장이야. 그런데 그 근거로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실은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시르가 다음과 같이 밝혔다는 거지. 말의 공통성이 곧 같은 혈족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말은 공통적인 민족성을 나타낸 것이므로 민족 통일을 이루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그래서 같은 민족의 통일에 있어서 언어의 통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소시르가 말했다는 거야. 자, 질문. 지금 논거의 종류로 본다면 이렇게 언어학자인 소시르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소견 논거를 쓴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 이걸 방금 설명한 논증의 방법, 즉 추론의 방법으로 얘기하면 연역법입니까? 귀납법입니까? 연역이에요? 귀납이에요? 연역법이죠. 왜냐하면 소시르는 우리말에 대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 소시르의 전 세계 언어에 대한 그 특징을 가져와서 그러므로 우리말도 즉 결의 어를 담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결론이 보다 구체적이죠? 그러므로 연역법을 쓴 거예요. 이해했어요 지금? 이해됩니까?
다음 나달락을 봅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건 중대한 사실이다. 즉 여기서 이 글의 주장은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은 바로 새로운 걸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라는 거야.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 곧 우리가 이어가야 할 전통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근거로 뭘 들었냐면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의 그림을 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통을 이어간 사례를 들었다고. 그러므로 이 논거의 종류로는 무슨 논거? 사실 논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추론의 방법으로는 나달락은 어떤 방법을 쓴 거야? 그렇지, 귀납법을 쓴 거지. 이해됐죠? 다음 이제 그 아래 연역법의 예를 보면 과음은 간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철수는 자주 과음을 한다. 따라서 철수는 간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 주장은 뭐야? 이 글의 주장은 뭐야? 철수는 간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근데 근거로 뭘 들어줬어? 과음은 간질환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니까 주장에는 철수라는 구체적인 사람이 간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걸 얘기를 했지만 근거에는 구체적인 사람을 든 게 아니라 과음을 하게 되면 간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걸 얘기를 한 거지. 따라서 근거가 더 범위가 넓은 걸 들었으므로 이는 무슨 법? 연역법이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연역법이 흔히 3단 논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연역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3단 논법이야. 3단 논법은 지금 보다시피 과음은 이걸 A라고 하고 간질환의 주된 원인이다 이걸 B라고 하세요. 그러면 먼저 내가 철수라는 사람을 가지고 증명할 때 먼저 A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걸 먼저 증명해야 돼. 먼저 간질환에 걸렸다는 걸 증명하고 술을 마셨다고 하면 안 돼. 먼저 과음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 그래서 소존재에서 철수는 과음을 한다 하고 A를 먼저 긍정했지.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전권 긍정의 원리라고 해. 추론을 펴는데 전권 긍정의 원리. 전권이란 대전제의 앞부분을 전권, 뒷부분을 후권이라고 해. 그러니까 논리가 제대로 되려면 먼저 전권을 긍정해야 돼. 이해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후권을 결론에서 긍정하면 되지. 그래서 철수는 간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3단 논법은 A, B, C, A, C, B로 이루어져. A, B, C, A, C, B로 이루어진다고. 이해돼요? 모든 A는 B다, C는 A다, 그러므로 C는 B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즉 대전제의 앞에 부분 A를 전권이라 하고 뒤에 부분을 후권이라 하고, 따라서 타당한 주장이 되려면 먼저 A를 긍정해야 돼. 그러면 B는 저절로 긍정이 되죠. 이해됐어요? 이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야. 모든 A는 B다.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X는 A라는 걸 증명하면 그러면 당연히 X는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이걸 3단 논법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모든 A는 할 때 이 글에서 본다면 모든 과음하는 놈 아니죠 뭐야? 모든 과음하는 놈은 간질환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 다음 철수가 간질환에 걸릴 걸 증명하기 위해 먼저 철수가 과음한다는 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철수는 간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지. 그럴 때 이 A를 뭐라고 부른다고? 전권. B를 뭐라고 부른다고? 후권. 여기서 주의할 거.
이 3단 논법이 형식을 말하는 거지 무조건 3단 논법을 썼다고 곧 참인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 천수가 계속 술 처먹는 놈이라 하더라도 간절한에 안 걸릴 수도 있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자면서도 담배 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100세가 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흡연은 사망률을 높인다라고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논리에서 모든 A는 B다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X가 B라는 게 타당한 거야. 따라서 이 연역법이 무너지는 건 모든 A가 B라는 걸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주장을 폈다고 화를 내진 않아요. 대신 그 사람의 근거가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거지 어떤 주장이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항상 어설프게 공부한 놈들이 나와 다른 주장을 펴면 그 주장에 발끈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와 딸이 대화를 하는데 너도 이제 나이가 30대로 갔으니까 이제 좀 시집을 가지 않겠니? 그랬을 때 딸이 아니요, 나는 시집 갈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면 논리적인 아버지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야지. 이게 미쳤나 하고서는 나이 처먹고 이러고 나오면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라고 했을 때 그 근거로 들어주는 게, 즉 이유가 타당하다면 이론적으로는 아버지가 설득당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아버지와 딸은 서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근거를 듣고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나와 다른 입장의 주장을 펼 때 그 주장 자체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라는 태도로 들으라고. 그럼 우리가 훨씬 더 다툼이 줄어들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배운 사람은 덜 화를 내는 거야. 여기서 배운 사람이란 학력을 말하는 게 아니야. 즉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화를 덜 내게 되지. 왜냐하면 다른 주장을 편다는 게 당연하거든, 민주사회에서는. 문제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지. 이번에도 그 첨예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 예를 들어 이재명 시장이 김부선 아줌마하고 사귀었냐 안 사귀었냐, 그죠? 또는 안희정이가 이게 즉 어떤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입장에 따라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나눠질 수 있어.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말한다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걸 즉 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안희정과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가 타당치 못하면 안희정은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반면에 내가 안희정과 사이가 안 좋아도 그 근거를 봤더니 이 근거로 봐서는 이건 즉 폭행이라고 볼 수 없는데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스님이 신문 칼럼에서 그 여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안희정의 재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글을 읽었어. 같은 여당 사람인데도 이 굉장히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저 변호사 출신이라 그런지 왜 이 재판의 판결이 엉터리인지 그걸 아주 철저하게 따졌더라고요.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 가장 훌륭했어요. 그 글은 안희정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는 그 피해자가 어떤 사람 이런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 철저하게 이 재판이 잘못됐음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논리적인 건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호불호를 가지고 싸우니까 항상 다툼과 분쟁이 있고 나중에는 말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발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뭐만 어울려?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거예요. 같은 식구들끼리만, 같은 편끼리만.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논리적 추론을 배웠으면 나와 일거수일투족이 안 맞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폈을 때 아유 제가 주장하는 거야 뭐 뻔하지 뭐 이러고 무시할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했지? 라고 들어보는 이런 태도를 꼭 갖기 바랍니다. 이건 공무원으로서도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평하게 민원인들을 대한다 하더라도 어떤 민원인은 정성껏 해주고 싶기도 하고 어떤 민원인은 정말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나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철저히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그 사람이 타당한 주장을 펴는지 아니면 지금 억지를 부리는지 그걸 즉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처럼 연역은 가장 대표적인 게 3단 논법인데 중요한 건 그 주장의 참을 증명하는 건 그 근거가 참일 때 증명이 되는 거지 그 주장 자체에 우리가 참 거짓을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철수가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 자체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어. 다만 그 근거에 따라서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인정하거나 근거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자, 따라서 연역법의 대표적인 걸 뭐라고 부른다고? 3단 논법이라 하고 3단 논법은 공식과 같아. A, B, C, A, C, B. 이해돼요? 그래서 전건을 먼저 긍정하고 그리고 결론에서 후건을 긍정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 국어는 이 세상에 수천 개나 되는 언어 중에 하나다. 인류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 공통적, 보편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반면 개별 언어들은 독자적인 특질을 지닌다.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도 이와 같은 개별적인 특질을 지니고 있다. 자, 이 글에서 어떤 추론 방법을 썼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와 뭐로 일단 구별을 해야 돼? 주장과 근거로. 그럼 이 글에서 주장은 뭐예요? 우리 국어가 개별적 특질을 지닌다야. 이해돼?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지. 그리고 그 근거로 뭘 들어줬나요?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는 공통적 특질 이외에도 뭘 가지고 있다? 개별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독자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도 언어고 그러므로 우리 국어도 뭐야? 독자적 특질을 가졌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지. 우리가 이 추론을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문장을 딱딱 구별해서 써주면 연역인지 귀납인지 금방 맞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글 속에 섞어버리면 그때는 왜 찾기가 힘드냐면 주장과 근거를 구별을 못해서일 뿐이지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면 금방 연역인지 귀납인지 변증인지 알 수 있다고. 이해돼? 이 글은 지금 모든 언어는 개별적인 특질을 갖는다. 이게 주장이 아니지. 그게 근거고 주장은 뭐야? 우리 국어가 역시 개별적 특질을 지녔다. 이게 이 글의 주장이지. 이해됐어요? 다음 귀납의 예문을 보면 나는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마늘값이 부쩍 비싸다는 걸 알았다. 그 이유인즉 시골에서 마늘이 흉년이 들어 많이 올라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고추, 깨 등의 값도 비쌌다. 그것도 공급이 달리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나는 공급이 모자라면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이 글은 좀 쉽죠? 주장이 뭐야? 공급이 모자라면 물건값이 올라간다야. 자, 그 근거로 뭘 들어줬어? 마늘의 예를 들어줬고 고추의 예를 들어줬고 깨의 예를 들어줬어.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죠? 그러니까 무슨 법? 귀납법이죠. 이해됐죠? 다음 2번 문제 두 번째 예문. 유교에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학문의 궁극적 목표로 한다지만
공자 자신의 수양 과정을 보면 50에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지고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자, 먼저 50에 천명을 안다. 여기서 나온 말이 50세를 뭐라고 해? 지천명. 그래서 50을 지천명이라고 하죠. 또 60은 귀가 순해지고 그래서 60세를 뭐라고 불러? 이순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70에는 마음이 먹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기지 않는다 했으니까 우리가 70을 뭐라고 불러? 마음 먹은 대로 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말 종심이라고 하지. 그래서 70을 종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심소욕불유거라는 말을 해석해 놓은 건데, 즉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이 70이면 종심소욕불유거, 70이 종심소욕불유거, 즉 나이 70이 되면 마음 먹은 대로 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온 말이 종심이야. 우리 70을 가리키는 말로 또 뭐가 있지? 고희라는 말이 있지. 그죠? 70을 가리키는 말로 고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온 거야? 70은 예부터 드문 나이다. 그래서 70은 예부터 드문 나이다 해서 고희, 즉 벼화자가 여기 들어가고 드물 희자거든. 즉 이렇게 앞에 포대기에 별을 잔뜩 싣는 이런 풍년은 만나기 어렵다 해서 드물 희자야. 그래서 고희라고 하거든. 따라서 고희나 종심은 모두 몇 세를 가리켜? 70세를. 자, 그래서 공자는 나이 70에는 법도를 넘기지 않는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종심. 결국은 천리 그대로 힘들이지 않고도 저절로 도리에 맞는 생활에 이른 것이니 천리와 인욕이 혼용일체가 된 경지라고 하겠다. 혼용일체, 혼용일체, 같은 말, 무라일체, 혼용일체, 즉 주체와 객체가 하나다 이 말이야. 무라일체, 혼용일체, 주체와 객체가 하나다 이거지. 이것이 다름 아닌 성인의 것으로 유학에 있어서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인이 되는 데 있다고 해도 틀림없다. 여기까지는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곧 성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 근데 다음에는 뭘 들었냐면 청년 율곡의 경우를 들었고, 그리고 또 다음에는 밑줄 친 말에 의해 왕양명의 사례를 들었지. 그리고 더 아래에는 노장사상까지 들었어.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동양에서는 학문을 주로 윤리적 수양에 두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동양 학문의 목적은 윤리적 수양에 있다. 이게 이 글의 결론이고,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동양의 학자들인 공자와 율곡과 왕양명과 노장사상을 살펴본 거지. 그러므로 구체적인 동양의 학자들을 여러 명 들어서 그들의 공통점으로서 동양 학문은 인격 수양의 목적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어떤 법? 귀납법을 썼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다음에 변증법의 예문을 보면, 아까 변증법은 연역과 귀납과는 달리 근거에 뭐가 나온다고? 대립된 의견이 나온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글 속에 반드시 대립된 의견이 제시돼. 본문을 보면 오늘날까지도 사회와 개인에 대한 대립된 견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전부며 개인은 없다든지, 이때 사회가 전부고 개인은 없다 하는 건 어떤 중심이야? 집단 중심, 사회 중심의 태도지. 반면에 개인의 절대성을 주장한 나머지 사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 이는
개인 중심의 의견이지? 어때요? 서로 다른 주장을 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어느 한쪽을 편들면 그건 귀납이야. 이해돼? 서로 다른 주장을 편 다음에 그 중에 어느 한쪽을 편들면 그건 귀납이야. 그런데 결론을 봤더니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개인 속에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를 발견하며 그 사회 속에서 개인을 발견한다. 밑줄 쳐? 사회와 개인은 서로 깊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 중심도 아니고 개인 중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깊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생각한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뭘 얘기한 거냐면 개인과 사회는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 즉 어느 한쪽이 중심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게 이 글의 결론이야. 어때요? 제3의 견해를 낸 거죠? 절충적 견해를 냈잖아.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 귀납법이다. 아니, 귀납이랬다. 변증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이런 문장 있죠? 만약 무엇이라면 무엇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문장. 만약 그가 정권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그는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건 그가 정권에 욕심이 있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 뭐뭐라면 하고 진행되면 무조건 연역법이야. 연역법. 우리가 그걸 가언 3단 논법이라고, 어려운 말로는 가언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좋고, 즉 근거에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거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는 연역이다라는 거. 왜냐면 결론이 그 범위를 안 벗어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그 주장이 그 근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연역이라고. 자, 문제를 좀 확인해 볼게요. 5번 문제 잠깐 볼까요? 393쪽 5번 문제. 다음 중 가치명제에 해당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명제의 종류 중 사실명제냐, 가치명제냐, 정책명제냐를 질문한 거지? 1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는 뭐야? 사실명제지. 2번. 인간은 존엄한 이성적 존재다. 존엄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지? 따라서 무슨 명제? 가치명제지. 3번. 꽃은 봄에 주로 핀다. 뭐야? 사실명제죠.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무슨 명제? 정책명제지. 자, 다음에는 뒤로 넘겨서 이번에는 7번 문제를 봅니다. 7번 문제는요. 이 글의 주제를 명제로 요약할 때 명제의 종류가 같은 것이라고 질문했어.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윗글의 결론이고, 윗글의 결론이 사실명제인지 가치명제인지 정책명제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같은 걸 찾아야 되죠? 그렇죠? 1번은 뭐예요? 꽃은 아름답다. 뭐예요? 가치명제예요. 2번 신문은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뭐예요? 정책명제예요. 3번 인생은 살만하다. 뭐예요? 가치명제예요. 4번 문학은 가치 있는 체험이다. 가치명제예요. 그럼 답이 뻔하네. 몇 번? 2번. 왜냐면 1번, 2번, 1번, 3번, 4번이 모두 가치명제를 다루니까 이때는 답이 본문을 안 봐도 뻔히 2번이네요. 자, 8번 문제에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방금 이 글이 가치명제를 다룬다고 했으니까 결국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다룬 거니까 설득하는 글이고, 그렇죠? 또 글 속에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가 들어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설득하면서, 즉
흥분해서 어떤 말을 펼 때 흥분해서 드러날 수 있죠. 또 3번 실용적 독서를 강조했다. 윗글에서 이 글은 아까 읽어본 거야. 아까 이 글에서 하루 책을 읽지 않으면 가시가 돋는다는 건 윤리적 독서의 필요성을 말했고, 반면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요즘 세상에는 열패자의 그런 고배를 맛볼 거다. 실용적 독서를 강조한 거지. 그러므로 실용적 독서를 강조했다. 맞죠? 그러나 이 글은 논증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충분한 근거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독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윤리적인 독서가 주가 됐고 오늘날에는 실용적 독서가 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보다 논거에 있어 구체적 사실을 들어주거나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을 들어준 건 아니죠. 그러므로 이는 설득하는 글일 수는 있어도 논증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 글은 아니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여기 7번부터 8번은 아까 읽었던 글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 매우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글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택지를 보세요. 1번 주장과 근거로 짜여 있다. 그러면 가가 주장이란 얘기고 나가 근거라는 얘기야. 일단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가를 봤더니 인간의 역사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많은 역사학자,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해답을 내놓았다. 종말론적인 해답도 있었고 발전론적인 해답도 있어왔지만 지금까지 인류 사회가 지향해온 역사의 길은 밑줄 쳐 인간들이 살기에 한층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었으며,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거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나달라기 그 뒷받침을 하느냐라는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인류의 역사는 모든 인간들이 밑줄 쳐 정치적인 속박에서 점점 벗어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자, 가에서는 역사의 길은 인간들이 살기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달락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의미로 정치적인 시각으로 좁혀보면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나는 가의 근거가 되죠? 이해되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에서는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필자는 인간의 역사는 보다 더 인간들이 살기에 한층 더 나은 사회로 간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좀 말해보면 하면서 그 나아가는 보다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에서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한 거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글에서 인류의 역사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근거에서 그 중에서도 정치적 입장에 대한 걸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라고 말할 수 있죠. 다음 이번에는 2번 소견논거와 사실논거를 사용했다. 뭘 넘기긴? 자, 그래서 소견논거와 사실논거를 썼다.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면 나달락에 보면 헤겔의 말을 인용했죠. 헤겔의 말을 근거로 인용했으니까 이는 소견논거가 맞죠. 그리고 그 뒤에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귀족들만이 정치적 자유를 누렸지만 근대 사회로 오면서는 정치적 자유가 시민 계급까지 확대됐고 현대 사회로 오면서는 노동자 농민층에까지 확대됐다. 뭐야?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지?
그러므로 사실농고도 들어있는 거지. 그러므로 사실농고와 소견농고가 모두 들어있다? 맞죠? 3번. 두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주로 삼았다. 가해보면 종말론적인 해답도 있었고 발전론적인 해답도 있어 왔지만 이라고 대립된 두 가지를 들었죠? 그리고 이 필자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죠. 어떤 입장? 발전론적인 입장을 선택했죠. 맞네요? 이해됐어요? 역사가 발전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걸 주장하여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설득한다기보다는 논증하고 있는 거지. 즉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즉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발전해야 한다가 아니야. 이거 조심해. 이 글은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발전해야 한다는 걸 말한 건 아니야. 그러므로 설득보다는 논증의 글이다. 보다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4번이 가장 이 글과는 관계가 없죠. 자, 질문.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이 글의 주제는 뭘 다룬 거야? 이 글의 주제는 뭘 다룬 거야? 인간의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걸 주제로 삼은 거야. 그리고 그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이 필자는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향해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한 증거로 헤겔의 말을 인용했고 우리의 역사의 사례를 살핀 거지. 그렇죠? 그러므로 논리적 방법은 추론 방법은 연역 귀납 변증법 중에 뭘 썼어요? 뭘 썼어요? 이 사람들 봐라. 연역 귀납 변증법 중 뭘 들었어요? 귀납적 방법을 썼죠. 왜냐면 우리 과거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헤겔의 말도 그렇고 우리 과거의 사례를 살폈더니 역사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거가 더 넓은 걸 다룬 게 아니잖아. 근거는 보다 더 정치적 입장에 좁은 걸 다뤘잖아. 그러면서 인류 역사는 발전한다고 결론을 내렸잖아. 변증법은 왜 안 되느냐? 아까 뭐라고 했어? 변증법은 대립된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되고 뭐야? 제3의 결론을 내려야 그게 변증법이고 이 필자는 종말론적인 입장과 발전론적인 입장 중에서 어떤 쪽을 택한 거야? 발전론적인 입장을 택한 거지. 이해됐어요? 다음 이제 10번 문제 11번 문제를 봅니다. 먼저 가에서 사용된 진술 방식과 동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를 봤더니 인간이 누리는 정신적 경험의 폭과 깊이는 다른 동물에 비해 월등하다. 인간의 두뇌가 다른 동물에 비해 발달해 있으므로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해명과 같은 하등 동물에서부터 동일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들의 신경계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실로 경이롭다. 여기까지는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월등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근거를 들어주는데 이제 그 뒤에 동일한 벽돌로 여러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배열된 구조와 서로 연결된 모양 그리고 사용된 세포수에 따라 기능이 판이한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 뭐 한 거야 지금? 유추했지. 신경세포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벽돌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그렇죠? 그리고 이 신경세포가 발달했다는 거 왜 얘기하려고 한 거야?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월등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신경세포가 그만큼 발달해 있음을 벽돌로 건물을 짓는 거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지.
따라서 유추의 방법을 썼죠. 그러면 10번에 1번 중턱이 부러진 노승에 앙상하게 드리워진 한 가지는 아직 예전에 창창을 과하고도 남는 기세다. 여기 창자는 울창할 창자야. 창창하다는 얘기는 울창하다, 매우 울창하다 이런 의미지. 즉 매우 울창한 것을 이미 지나치고도 남는 기세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글의 주된 소재는 뭐야? 노송이야. 오랜 소나무가 중심 제재고 그 소나무가 앙상하게 한 가지를 드리웠다라고 눈으로 보듯이 썼죠? 그러므로 어떤 방법? 묘사. 2번 며칠 전에 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사내면에서 시내면에서 내렸다. 행위가 나왔지? 행위가 나오면 뭐라고? 서사. 행위가 등장했으므로 서사. 다음 3번 일본 김치는 물을 소금에 절여 놓은 것이나 한국 김치는 소금에다 고추를 가미하여 화학 처리한 전혀 다른 독창적 식품이다. 한국 김치의 특징을 말하기 위해 일본 김치와의 차이점을 들었죠? 뭐 한 거야? 대조. 4번 미생물을 실험실에서 배양할 때 인류도 환경오염을 방치할 경우 끝내 사멸할 수밖에 없다. 뭐예요? 유추. 정답 몇 번? 4번. 11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먼저 선택지를 보세요. 설명을 통해 진술했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글이 설명한 거냐 아니면 의견을 말한 거냐 이걸 구별하면 되겠지? 본문을 봤더니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건 설명할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지? 성선설의 입장을 얘기한 쪽과 성학설을 얘기한 것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또 익히 들어 알고 있고 따라서 이는 찬반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이 아니죠. 정답 몇 번? 1번. 왜 선택지를 먼저 보라는지 알겠어요? 선택지를 먼저 봐야 짧게 끝날 건 짧게 끝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했고 물에 빠진 어린이를 보면 누구나 그 아이를 구하려고 문을 던진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교양과 관계없이 약한 자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미루어 볼 때 이 약한 자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맹자는 뭐라고 말했죠? 측은지심이라 했죠. 측은지심.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떤 꼬마 아이가 저기 우리가 수업 마치고 딱 나갔는데 도로변에 그냥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 할 거야? 구하려고 하겠죠? 저 구하면은 얼마를 주려나? 또는 저걸 구하면은 이런 거 생각해요? 아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측은지심이 있다라고 맹자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것은 인간인 그만큼 선하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맹자는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타고난 본성에 의해 구별된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걸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글은 인간은 선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근거로서 모든 인간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맹자의 말을 소견논고로 들었죠. 그러니까 맹자의 그 말이 소견논고로 모든 사람은 측은지심을 갖는다 이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 인간은 선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2번 연역적 구성을 취한 거고 또한 사실논고와 소견논고를 든 거고 설득적이보다는 논증적이죠. 설득이라는 것은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논증은
차분하게 증명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선하다에 대해서 우리가 막 기를 쓰고 악하지 선하냐 임마 이러고 얘기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설득보다는 논증에 어울린다 이 얘기죠. 이해됐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13번에 다음 글의 논리 전개 방식은 이라고 했어요. 13번에 이 글 첫머리에서 사람은 이상을 위하여 산다고 말한 바 있다. 그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람은 문화를 위하여 산다고 다시 말하고 싶다. 즉, 이 글의 저희 주장은 사람은 문화를 위하여 산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문화를 위한다는 건 이상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즉, 새 문화를 생산하는 건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이 글의 주장은 우리가 문화를 창조하는 건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그 근거로서 즉 사람은 이상을 위하여 살고 그 이상을 위한다는 건 동일하게 모든 인간은 문화를 위하여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이상을 위하여 산다. 그리고 인간은 문화를 위하여 산다는 일반적 전제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문화를 생산하는 건 이상을 실현하려는 거다 하는 결론을 도출한 거지. 그러므로 이상을 추구한다, 문화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인간의 대전제에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는 건 이상을 실현하는 행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법, 연역 추론, 즉 연역 추론을 통해 이야기를 했죠. 뭐 이걸 굳이 해설에 있듯이 정언적 3단 문법이니 이런 건 몰라도 돼. 그런 거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물어봐. 다만 이게 연역인지 귀납인지 이게 귀납이 아니라는 건 금방 증명되는 게 구체적인 게 없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 만약에 이 글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건 우리나라를 위해 이상을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나라로 결론을 내렸다면 좀 더 연역이라는 걸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거야. 반면에 우리나라도 이러했고 일본도 이러했고 중국도 이러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문화를 통해 이상을 추구한다. 이랬다면 귀납이 되는 거고. 알겠어요? 적어도 귀납이라는 말을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가 둘, 셋은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말 그대로 문제를 쭉 풀 거예요. 문제를 쭉 풀면서 이제 몇 가지 오류에 대한 것도 이론적으로 살펴야 되지만 나머지는 이 독해의 출제 유형을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왕이면 문제를 좀 미리 풀어와서 수업 시간에 같이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괜히 써있는 이론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부분 들어있는 문제 그리고 연습 문제 이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